오늘 밤 안으로 세자를 처리해라. 해가 뜨면 늦는다. 박충득은 명령을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무려서 해 동안 그는 왕세자의 그림자였지요. 세자는 밥상을 뒤엎고 기둥에 머리를 박으며 궁 안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정 그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려서 해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경복궁 동쪽 왕세자가 기거하는 동궁 자선당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 왕의 외아들이자 조선의 왕세자였지요. 나이 10살, 눈매는 아버지를 닮아 가늘고 길었으며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글 한 줄을 읽으면 10줄을 깨우치고 스승이 묻기도 전에 답을 내놓는 아이였지요. 세자 시강원의 스승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글쎄, 오늘은 신하가 왕에게 직언할 때 써야 할 예와 군주가 신하를 대하는 도리를 물었더니 막힘없이 술술 답하지 않겠어. 쉿,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못 써. 세자 저하가 너무 총명하다는 소문은 이미 조정까지 퍼졌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문 밖까지 흘러나왔을 때 누군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윤태영이었지요. 그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현은 아버지의 편전 앞에서 발을 멈추었지요. 문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전하, 세자 저하의 총명함이 도를 넘어싸웁니다. 저러다 조정이 흔들립니다. 낮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태영의 것이었지요. 세자가 총명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지요. 죄가 되옵니다. 전하. 조정에는 때가 있사옵니다. 너무 일찍 빛나는 자는 반드시 꺾이옵니다. 신이 세자 저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에게 맡겨주신다면 저하께서 오래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신이 방도를 마련하겠사옵니다. 이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치고는 오랫동안이었지요. 윤태영의 말이 끝났을 때 문 안이 한동안 고요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경의 뜻을 알겠소. 그뿐이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날 밤 이현은 자신의 방 한가운데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촛불이 절반쯤 타들어갈 무렵 아이는 조용히 결심을 내렸지요.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글을 읽혀도 입을 반쯤 벌린 채 허공만 바라봤지요. 붓을 쥐어주면 종이에 먹만 잔뜩 칠하거나 뒤집어서 탁탁 두드렸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면 숟가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지요. 아이고, 세자 저하. 왜 또 이러십니까? 상궁복례가 엎어진 밥상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현은 그 상궁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손을 흔들 뿐이었지요. 저하,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현은 혀를 내밀며
고개를 옆으로 꺾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밥알을 주었지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 제정신이 아니다. 뭔가에 홀렸다고들 했지요. 어이가 불려왔고 사찰에서 무당이 왔으며 팔도에서 명의가 다녀갔습니다.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돌아갔지요. 원인을 알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현의 눈빛이 아주 찰나처럼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세상에 전부 10살 아이가 혼자 꾸민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윤태영 쪽에서 사람이 하나 들어왔지요. 박충득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의 박충득은 내관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키도 보통, 얼굴도 보통, 목소리도 보통이었지요. 그러나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놓치는 법이 없는 눈이었지요. 윤태영이 그를 고른 것은 바로 그 눈 때문이었습니다. 세자 곁에 붙어라. 그놈이 하는 짓을 낱낱이 고해 올려라. 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알지? 박충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박충득은 이현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박충득이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마당을 걸을 때도,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박충득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이현은 박충득을 처음 보던 날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박충득은 감정 없이 보고서를 올렸지요. 세자 저하, 오늘도 이상 없사옵니다. 윤태영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흡족해 했습니다. 그렇지. 진짜 바보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36이 되었지요. 바보 세자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조정 대신들은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저런 자가 어찌 왕이 된단 말이오라 했고, 어떤 이는 아예 세자를 폐하고 다른 왕족을 세우자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지요. 그 상소들이 쌓여갈수록 윤태영의 미소는 짙어졌습니다. 일은 잘 풀리고 있었지요. 한편 이현의 아버지 왕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한때 위험 있었을 얼굴은 수척해졌고 편전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침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현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충득이 쳐다보면 이현은 언제나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박충득은 그 스치는 표정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현이 아버지의 편전을 찾은 것이. 왕은 병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이 들어서자 왕의 눈가가 잠깐 일렁였지요. 이현은 아버지 앞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멀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은 아들의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이현의 머리를 한번 조용히 쓸어내렸지요. 현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왕은 침상 머리맡에서 낡은 붓 하나를 꺼내 이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루가 닳고 털이 반쯤 빠진 오래된 붓이었지요. 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이다. 때가 되면 쓰거라. 이현은 그 붓을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피다가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왕이 조용히 손으로 막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현아. 진정한 왕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니라.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현은 그 말을 들으며 붓자루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허공이었지요. 왕은 아들의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다녀가거라. 이현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왕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아들이 저 모양이니 때가 되면 쓰라 해도 쓸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박충득이 이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은 낡은 붓을 품 안에 집어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충득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충득은 그날도 이현의 뒤를 따라 마당을 걷고 있었지요. 이현은 무슨 생각인지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퍼 담기 시작했지요. 박충득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저하, 손이 더러워지십니다. 이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 가득 흙을 퍼 담았다가 스르륵 흘려보내고 또 퍼 담았다가 또 흘려보냈지요. 마치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처럼. 박충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이 진짜 바보의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지워졌지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윤태영의 사저에 있는 밀실에서는 그 무렵 또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도무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진짜 바보가 맞는 듯합니다. 강노철이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넓은 어깨에 짧고 굵은 목, 툭 붉어진 눈썹이 인상적인 사내였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아니 돼요. 윤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만은 웃지 않았지요. 바보도 왕위에 오르면 달라지는 법이요. 왕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요. 강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충득 놈은 믿을 만합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소이다. 윤태영은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에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모르는 법이요. 계속 지켜보시오. 그날 박충득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도 이상 없사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가는 동안 궁 안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바보 세자의 하루는 늘 똑같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을 뒤적이고 마당에 나가 이유 없이 서다가 앉다가 하고 상궁들이 옷을 갈아입혀 줄 때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고 저녁이 되면 이부자리에 파묻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상궁들이 물러나고 박충득이 문밖 당직 자리에 앉고 궁 안이 고요해지면 이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 밑에 숨겨둔 책들을 하나씩 꺼냈지요. 병법서, 역사서, 조정기록, 각 고을에서 올라온 민원 서류들. 낮에 바보 행세를 하는 동안 몰래 빼돌린 것들이었습니다. 이현은 촛불 하나를 켜고 무릎을 꿇어 앉아 읽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눈빛은 날카롭게. 낮에 그 멀뚱하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지요. 글줄 위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생각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박충득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졸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충득이 문밖 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이현의 방 안에서 아직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각이면 진즉 꺼져 있어야 했으니까요. 박충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현이 병법서를 무릎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요. 촛불 빛에 드러난 눈빛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살아있는 눈이었지요. 박충득은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서늘하던 빛이 거두어지고 순식간에 멀뚱하고 흐릿한 눈이 되었지요. 책은 스르륵 이부자리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현이 눈을 비볐습니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 박충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충득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하,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박충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지요. 박충득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충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가? 윤태영에게 아뢰어야 하는가? 스물여섯 해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던 그 보고서에 오늘 밤 본 것을 적어야 하는가? 박충득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붓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거나 망설여지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적히지가 않았습니다. 붓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박충득은 한참 만에 보고서를 접었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도 이상 없사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언제나처럼 멀뚱한 표정으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박충득이 들어서자 이현은 그를 한 번 보았지요. 딱 한 번.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충득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궁 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았지요. 이현은 여전히 바보였고 박충득은 여전히 그 그림자였습니다. 대신들은 여전히 혀를 찾고 윤태영은 여전히 보고서를 받았지요. 그러나 박충득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지켜보았다면 이제는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이현이 상궁에게 밥상을 엎을 때 박충득은 이현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밥그릇을 건드리기 직전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움직이는 것을. 우연이 아니었지요. 이현이 마당에서 넘어질 때 박충득은 이현의 발을 보았습니다. 발이 걸릴 돌을 미리 찾아두고 정확히 그 자리에 발을 내딛는 것을. 계산된 움직임이었지요. 이현이 조정대신들 앞에서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박충득은 이현의 눈을 보았습니다. 대신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읽고 누가 실망하고 누가 안도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박충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6해였습니다. 26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윤태영의 밀실의 모임이 하나 열렸지요. 왕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노철이 눈썹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의 말로는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 합니다. 윤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요. 낮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말의 무게는 달랐지요. 세자 처리는 어찌하시렵니까? 바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막아야지요.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면 명분이 없소이다. 윤태영이 낮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왕이 먼저 가셔야 하오. 강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밀실에서 나온 것은 계획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약첩 하나가 강노철의 품에 들어갔지요. 밀봉된 것이었습니다. 박충득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충득은 이현의 뒤를 따라 궁후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지요. 낙엽이 쌓인 돌길을 이현은 발을 질질 끌며 걸었고 박충득은 두어 걸음 뒤에서 따랐습니다. 이현이 연못가 정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 연못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돌멩이 하나를 집어 던졌지요. 첨벙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으헤헤. 이현이 웃었습니다. 박충득은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지요. 이현이 또 돌멩이를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던지지 않고 한참 손 안에서 굴리다가 조용히 박충득에게 내밀었지요. 박충득은 잠시 그 돌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었지요. 이현은 그것을 보고 다시 연못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충득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안의 돌멩이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오래도록 손에 남았지요. 그날 저녁 박충득은 윤태영의 밀서를 받았습니다. 세자의 동태를 더욱 상세히 올려라. 잠자는 시각, 먹는 양, 말하는 빈도까지. 박충득은 밀서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펼쳤지요. 세자 저하의 취침 시각은 술시 초이옵니다. 진지는 반공기 남짓이며 언어 표현은 이전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이상 없사옵니다. 붓을 내려놓으며 박충득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 안의 돌멩이가 아직도 차가운 것 같았지요. 그러는 동안 이현의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날 밤도 이부자리 밑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 기록이었지요. 지난 10년간 윤태영이 어떤 관직 임명에 개입했는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느 고을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현의 손가락이 그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가끔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럴 때 이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그러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이현은 순식간에 책을 감추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문이 열렸을 때는 이미 이현은 자고 있는 모양새였지요. 박충득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박충득의 작은, 아주 작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한편 윤태영은 조정을 더욱 단단히 쥐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커졌지요. 대신들은 눈치를 보며 윤태영의 의중을 살폈고 강노철은 병조를 틀어쥐고 한양성 안의 군사를 장악해 갔습니다. 궁 안팎의 긴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바보 세자의 자선당만은 늘 조용했습니다. 이현은 오늘도 마당 구석에 멍하니 앉아 기둥의 등을 기대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내관들이 힐끗 보고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엾은 것. 저런 분이 어찌 왕위를 잇겠어. 이현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박충득만이 그 옆에 묵묵히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늦게였습니다. 이현이 혼자 있을 때 박충득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이현의 이불을 정돈하고 촛불 심지를 다듬었지요. 이현은 멀뚱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충득이 일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지요. 이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득아. 박충득이 멈추었습니다. 이현이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지요. 26해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박충득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현은 멀뚱한 표정 그대로였지요. 그냥 허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춥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충득은 잠시 이현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 옆에 걸린 이불을 하나 더 들어 이현의 어깨에 걸쳐 주었지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이현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요. 박충득은 문 밖에 서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왕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지요. 편전에 나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고 어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그리고 그 무렵 이현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이 아버지의 편전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지요. 이현이 들어서자 왕이 손짓으로 곁에 오라 했습니다. 이현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지요. 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아, 아비가 할 말이 있다. 이현은 멀뚱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왕은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이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의 손은 차고 뼈가 만져졌지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이현의 눈 언저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비가 너에게 크나큰 짐을 지웠구나.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영 그자가 조만간 움직일 것이다. 아비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은 막을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왕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지요.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구나.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살며시 아버지의 손을 감쌌지요. 왕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품에 아직 그 붓이 있느냐?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간직하거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아비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다. 때가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밖에서 박충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편전을 나왔을 때 박충득은 평소처럼 두어 걸음 뒤를 따랐지요. 이현의 뒷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처져 있었지요. 박충득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충득이 순찰을 돌다 자선당 행각 뒤편을 지날 때였지요. 담장 아래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박충득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림자는 강노철의 신복 내관이었습니다. 그 자가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담장 너머로 넘기고 있었지요. 작은 약첩이었습니다. 박충득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약첩이 어디로 가는지 박충득은 알고 있었지요. 왕의 수라상이었습니다. 박충득은 그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빠르게 따져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저 자가 달아날 것이고 혼자 막으면 증거가 없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윤태영에게 보고하면 박충득 자신이 위험해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박충득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지요.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현에 처져 있던 어깨였습니다. 박충득은 조용히 그 신복 내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행각 뒤편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처리했지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약첩은 그 자리에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박충득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세자 저하, 오늘도 이상 없사옵니다. 그것이 박충득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이현의 방창호지에는 그날 밤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린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윤태영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충득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강노철이 박충득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소. 없었습니다. 박충득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강노철이 박충득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충득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그렇소. 강노철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했지요. 박충득, 그대는 영리한 자요. 영리한 자는 오래 사는 법이지. 박충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노철이 사라졌습니다. 박충득은 등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 강노철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박충득은 이현의 방에 들어가 촛불을 정돈했습니다. 이현은 멀뚱히 앉아 있었지요. 박충득이 돌아서려는 순간 이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충득아. 박충득이 멈추었습니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현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박충득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무슨 이유로 고맙다 했는지, 자신이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는 것인지, 박충득은 그것을 물을 수 없었지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충득은 귀를 기울였지요. 이현이 혼자 낮게, 아주 낮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현은 밤마다 읽어온 조정 기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윤태영이 지난 10년간 각호을에서 걷어올린 세금 중 일부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강노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노철 위에는 늘 윤태영이 있었지요. 이현은 그 기록들을 낡은 붓케이스 안에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현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현 혼자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조정의 이목을 끌 방법이 없었지요.
모두가 이현을 바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현에게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궁 안과 밖을 연결해줄 귀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이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자신의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현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박충득이 뒤를 따랐지요. 이현은 후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연못가 돌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박충득은 두어 걸음 뒤에 섰지요. 이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요. 충득아. 예. 저기 저 구름. 박충득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지요. 구름이 없사옵니다. 저하. 응, 없지. 이현이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충득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멀뚱하지 않은 눈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거야. 박충득은 그 눈을 마주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박충득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 침묵이 흘렀지요. 연못에 바람이 지나며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은 내 것이다.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그때 알면 된다. 이현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뚱한 눈으로. 마치 방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박충득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택은 내 것이다. 그 말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박충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현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박충득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윤태영에게 보고서를 올렸지요. 여전히 이상 없사옵니다라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지요. 그것은 복종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현을 지키겠다는 박충득 혼자만의 다짐이었습니다. 박충득이 이현의 보고서를 함께 고르기 시작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윤태영은 평소처럼 보고서를 받았고 평소처럼 이상 없군 하고 넘겼습니다. 강노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요. 박충득은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기다리는 것인지 박충득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현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박충득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현이 밤새 읽은 책들, 여백에 빼곡히 채워진 작은 글씨들, 그리고 품에 항상 지니고 있는 낡은 붓. 10살부터 36까지. 혼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박충득은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지요. 이현이 그 결정적인 선택을 공식화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박충득을 방 안으로 불렀지요. 두 사람이 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현은 이부자리 밑에서 두껍게 접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조정 기록을 베껴 쓴 것들이었지요. 그것을 박충득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박충득은 촛불빛 아래에서 그 기록들을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요. 세금 유용, 군사 이동 내역, 관직 거래.
한 장 한 장이 전부 증거였습니다. 윤태영이 이것들을 모두 그렇다. 그리고 아직 더 있다. 이현이 낡은 붓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지요. 10년치다. 내가 직접 베껴 쓴 것들이야. 박충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조정 앞에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 스무려서 태동한 바보였던 자가 갑자기 이것을 들고 나타나면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 이현이 박충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나의 눈과 귀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의 목소리가. 박충득은 그 종이들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처음으로 이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이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이현과 박충득의 조용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박충득은 여전히 윤태영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고서는 이현이 먼저 읽고 무엇을 올려도 되는지 고른 것들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현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면 박충득이 지우고, 박충득이 눈썹을 모으면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사이 이현의 바보 행세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윤태영이 시험을 해왔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은 설날 조회에서였습니다. 왕이 병석에 있어 세자가 대신 조회를 주재하게 된 날이었지요. 윤태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행동거지를 직접 살피려 했지요. 이현이 옥주좌 아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예를 올렸지요. 이현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관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첫 번째 대신이 절을 올릴 때 이현이 갑자기 관모를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상궁이 황급히 주우러 달려왔습니다. 이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윤태영은 소매 속으로 주먹을 쥐며 흡족한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관모가 떨어지는 순간 이현의 눈이 단 한 번 조정 전체를 훑었습니다. 누가 자리에 없는지, 누가 윤태영의 눈치를 보는지, 누가 고개를 드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지요. 그 눈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모에 시선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박충득만이 알았지요. 두 번째 시험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윤태영이 이현에게 직접 찾아왔지요. 세자 저하 소신이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윤태영이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현은 멀뚱히 그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입에 물었지요. 저하 소신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요즘 조정이 혼란스럽사온데 저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현이 갑자기 손을 뻗어 윤태영의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얏! 윤태영이 뒤로 물러났지요. 이현은 그 흰 수염한 올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으흐흐 웃었습니다. 윤태영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다가 돌아왔지요. 허허, 저하께서 재미있어 하시는구나. 윤태영은 인사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는 등을 향해 이현이 손을 흔들었지요. 박충득은 그 뒤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이현이 수염을 잡아당기는 바로 그 순간 윤태영의 소매에서 빠져나온 종이 한 장을 이현의 소매가 받아낸 것을 박충득만이 보았습니다.
윤태영이 품에 넣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린 쪽지였지요. 세상에 그것이 노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강노철이었습니다. 강노철이 하루는 이현의 마당에 들어서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지요. 세자 저하, 소신이 무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이현이 그 자리에서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강노철은 마당 한가운데서 검을 뽑아 시범을 보였지요. 날이 번쩍이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현은 그 검이 이현 쪽으로 향할 때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강노철이 검끝을 이현의 코앞 앉아 거리에 멈추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하? 이현은 검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려고 했지요. 박충득이 재빠르게 이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하, 다치십니다. 이현이 박충득을 보고 투덜댔습니다. 강노철이 검을 거두며 씩 웃었지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강노철이 물러갔습니다. 이현이 박충득의 손을 뿌리쳤지요. 그러면서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박충득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언가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네 번째 시험은 가장 위험했습니다. 윤태영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었지요. 세자의 상태가 심각하니 세자 자리를 거두고 종친 중에서 다음 왕위 계승자를 고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그 상소를 받아들고 사흘 동안 답을 하지 않았지요. 이현은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밥상을 뒤적이고 마당을 걸고 낮잠을 잤지요. 그러나 밤마다 촛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무언가를 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왕이 답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 한마디였지요.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현은 그 소식을 박충득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박충득이 조용히 말했지요. 전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붓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버지가 버텨주시는 동안 나도 버텨야지. 박충득은 그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저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무겁지는 않았지요. 그 시기 이현과 박충득 사이에는 말 없는 유대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충득은 이현이 밤마다 읽는 책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순찰 시각을 슬쩍 조정했지요. 이현이 중요한 기록을 구해달라 하면 박충득은 아무 말 없이 사흘 안에 구해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지는 묻지 않았고 이현도 묻지 않았지요. 어느 날 후원을 걷다가 이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충득아, 너는 왜 내관이 되었느냐? 박충득이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 선택권이 없었사옵니다. 그렇구나. 이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이었지요. 나도 그랬다. 처음에는 박충득은 그 말에 뒤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 같았지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결심했던 것.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을 만들어낸 것. 박충득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선택이 있사옵니다. 이현이 박충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그래, 나도 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두어 걸음의 거리를 두고 그 즈음 이현은 궁 안에서 정보를 모으는 방법도 개발해 나가고 있었지요.
5번째 에피소드는 상공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궁 안의 상공들은 수다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바보 세자를 돌보는 자들은 경계심이 없었지요. 이연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세자는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 그 말 들었어. 윤 대감댁 마님이 새 비단을 20필이나 사들였대. 어디 돈이 나서 뇌물이겠지 뭐. 쉿, 그런 말을 하면 못 써. 이현은 멀뚱히 앉아 상궁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으헤헤 웃었지요. 상궁이 아이고 저하 놓으십시오 하며 도망 다니는 동안 이현의 귀는 그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충득은 그날 저녁 이현 앞에 앉았지요. 이현이 손가락으로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윤태영 사저 비단 20필 출처 확인 요마. 박충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그 출처를 찾아왔지요. 경상도 어느 고을 수령이 올린 뇌물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붓 케이스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현의 증거 목록은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이현 쪽에 작은 승리가 찾아왔지요. 윤태영이 왕에게 또 하나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었지요. 세자가 궁녀 하나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녀는 이현에게 심부름을 해주던 영리한 처자였지요. 이현은 그 소문을 박충득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하,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전하께서도 더는 막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문을 역이용하자. 박충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소문이 퍼지는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누가 퍼뜨리고 있는지 나온다. 그 자를 잡으면 윤태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기지. 박충득은 잠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요. 저하,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현이 낡은 붓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10살부터. 박충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지요. 10살부터 36까지. 26해였습니다. 이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다려온 것이 아니야, 충득아. 준비해온 것이지. 결국 소문의 출처는 잡혔습니다. 윤태영의 신복 상궁 옥내였지요. 박충득이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 상궁의 공초 내용 역시 붓 케이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6번째 에피소드는 이현이 가장 통쾌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윤태영이 하루는 대신들을 이끌고 세자 교육 점검을 하겠다며 자선당에 들이닥쳤지요. 세자가 공부를 하기는 하느냐, 글을 읽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 앞에 논어가 펼쳐졌습니다. 세자 저하, 이것을 읽어보시겠사옵니까? 이현이 책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윤태영의 측근 대신이 헛기침을 했지요. 저하, 책을 바르게 드십시오. 이현이 대신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책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대신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역시 그를 모르시는 것이. 그때 이현이 갑자기 책을 펼쳐들고 줄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여결호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영낙후와 장내가 얼어붙었지요. 이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하고 소리를 냈지요. 그리고 다시 책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박충득은 문 옆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윤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대신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읽은 것인가, 우연히 외웠던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윤태영이 나서려는 순간 이현이 갑자기 책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으아.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쾅 박았지요. 대신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이현이 이마를 감싸쥐고 으어 울먹이는 신용을 했지요. 윤태영은 그 광경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됐소이다. 조사단이 물러났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충득이 이현의 이마를 들여다보았지요.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하, 많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조금. 이현이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윤태영의 표정이 볼만했지. 박충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하. 그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이현과 박충득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윤태영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현의 힘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영의 반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왔습니다. 첫 번째 역습은 박충득을 겨냥한 것이었지요. 강노철이 박충득을 사저로 불렀습니다. 불려가는 길은 서늘했지요. 강노철의 방에는 2명의 사내가 더 있었습니다. 강노철이 박충득을 자리에 앉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지요. 요즘 보고가 너무 단조롭소, 박충득. 세자 저하께 별일이 없사옵니다. 별일이 없다고. 강노철이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박충득이 눈을 내리깔아 보았지요. 누군가의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박충득이 세자의 방에 오래 머물렀다는 내용이었지요. 내관이 세자 방에 오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보고서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소. 박충득은 눈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강노철이 오래 박충득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충득, 그대는 20해 넘게 우리 편이었소. 그 공을 내가 잊지 않소이다. 하지만 만약 배신한다면 그 공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오. 박충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는 길에 박충득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지요. 이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강노철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찌하시렵니까? 아직은 기다린다. 아버지가 버티고 계시니까. 그러나 2번째 역습은 더 잔인했습니다. 윤태영이 이번에는 이현의 측근을 건드렸지요. 이현에게 심부름을 해주던 궁녀소이였습니다. 소이는 15세에 궁에 들어와 이현의 밥상을 챙기던 처자였지요. 말이 없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박충득이 수소문해 보니 포도청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죄목은 궁중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 죄목이지. 예. 소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겠지. 박충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를 꺼낼 수 있겠느냐? 박충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로는 어렵사옵니다. 이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그 위에 이름 하나를 써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라. 아버지의 옛 신하다. 아직 살아있다면 움직여줄 것이다. 박충득은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외직으로 밀려났다 들었던 이름이었지요. 찾겠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충득이 찾아낸 것은 한양 외곽 작은 집에 숨어 살고 있는 노인이었지요. 왕의 옛 측근 전직 판서 김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박충득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부르셨소. 예.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살아계셨구나. 노인은 움직였습니다. 이현과 박충득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조정 밖에서의 움직임을 노인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소인은 닷새 만에 풀려났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박충득도 자세히 알지 못했지요. 세 번째 역습은 왕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왕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이현은 그 소식을 듣고 편전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박충득이 소매를 잡았지요. 저하, 지금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이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알고 있다. 이현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멀뚱한 표정으로. 지나가던 내관 하나가 그것을 보고 혀를 찼지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저러고 있으니 원. 이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지요. 박충득은 그날 밤 이현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새벽이 되어 박충득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을 때 이현은 아버지가 준 낡은 붓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박충득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지요. 윤태영의 밀실에서 마지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왕이 승하하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오. 강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호만 내리십시오. 윤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세자, 처리하겠습니다. 박충득에게 시키시오. 그놈이 아직 우리 편이라면 그것으로 확인이 될 것이오. 만약 거역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정보가 되는 것이오. 강노철이 씩 웃었습니다. 역시 대감이십니다. 그날 밤 박충득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현의 문 밖을 지키며 새벽을 맞이했지요. 강노철이 박충득에게 두 번째 경고를 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왔지요. 박충득이 궁복도를 지나던 참에 강노철이 맞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지요. 강노철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나치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드나드는 곳을 알고 있소. 박충득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한양 외곽. 박충득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물건. 강노철이 그 말을 씹었습니다. 박충득, 나는 그 물건이 뭔지 묻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시오. 이 궁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눈에 띄는 일을 하지 마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노철이 지나갔지요. 박충득은 복도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강노철이 김 노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아니면 단순히 압박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이현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김 노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사흘. 그런데 전하의 병세가. 이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이었지요. 안다. 그러나 지금 서두르면 다 무너진다. 사흘만 더. 박충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척 버텼지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 왕이 쓰러졌습니다. 왕이 쓰러진 날 궁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들이 우르르 편전으로 들이닥쳤고 내관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지요. 윤태영과 강노철은 이른 시각부터 입궐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침통한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지요. 이현은 자선당에 있었습니다. 상궁 복례가 달려와 말했지요. 전하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이현은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울먹이며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어서 가보셔야 하옵니다. 이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복도로 나갔지요. 마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박충득이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편전 밖에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현이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잠잠해졌지요. 이현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멀뚱하게, 느리게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왕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현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왕의 손이 무거웠지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이현이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왕에게만 닿는 것 같았지요. 왕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현아. 예. 왕이 이현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버지. 왕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그 손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지요. 이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윤태영이 편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현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앉아있는 그 익숙한 바보의 뒷모습이. 윤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노철. 예. 오늘 밤에 움직이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이었습니다. 왕이 승하했습니다. 궁 안이 통곡으로 가득 찼지요. 상궁들이 울고 내관들이 울고 심지어 마당을 지키던 군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현은 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걸음은 흔들렸습니다. 박충득이 이현의 곁으로 다가서려는 순간 강노철이 박충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지요. 오늘 밤 안으로 세자를 처리해라. 해가 뜨면 늦는다. 박충득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강노철이 박충득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지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었습니다. 작은 비수였지요. 강노철이 사라졌습니다. 박충득은 손 안의 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현의 등이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 등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박충득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현의 침소까지는 22걸음이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촛불이 꺼진 곳이 여러 군데였지요. 멀리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충득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돌 위를 두드렸지요. 10걸음. 박충득은 걸으면서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 이현이 건네주었던 돌멩이. 충득아 하고 처음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 잘했다는 한마디. 그리고 아버지가 준 낡은 붓을 두 손으로 쥔 채 새벽에 혼자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뒷모습. 15걸음. 박충득의 손이 비수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20걸음. 침소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아래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현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21걸음. 박충득이 멈추었습니다. 손 안에서 비수가 차가웠지요. 그때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이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고요한, 그러나 멈추지 않는 소리. 박충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왕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언제 들었는지도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박충득이 편전 복도 바깥에서 우연히 들었던 것이지요. 진정한 왕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니라.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22걸음. 박충득은 비수를 손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하. 방 안의 붓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들어오라. 박충득이 문을 열었지요. 이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눈은 박충득을 향해 있었지요. 멀뚱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눈이었지요. 낮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박충득이 방 안으로 들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이현이 말없이 박충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26, 해동한 저하의 적이었사옵니다. 이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겠사옵니다. 저하께서 원하신다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이 천천히 말했지요. 알고 있었다. 박충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현이 낮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박충득은 무릎을 꿇은 채 이현을 바라보았지요. 이현의 눈이 촛불 빛에 흔들렸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랜 피로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너를 처음 보던 날. 이현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살짜리 내관 하나가 들어왔지. 눈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놓치는 법이 없는 눈이었어. 그 눈이 윤태영의 눈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 박충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하. 용서할 것이 없다. 이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박충득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나는 내가 언젠가 이 자리에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눈이 윤태영의 눈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으니까. 다만 오늘 밤일 줄은 몰랐지. 이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충득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지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강노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가 뜨기 전에 움직여야 해. 박충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노인은? 어제 연락해 두었사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이 품에서 낡은 붓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툼하게 접힌 종이들이 가득했지요. 이것이 전부다. 박충득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현이 이부자리 밑에서 또 하나의 것을 꺼냈지요. 밀봉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다. 그날 편전에서 찾을 수 있을 거지라 하셨지. 박충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찾으셨사옵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 밤. 아버지 침소 서안 밑에 숨겨져 있었다. 이현이 그 두루마리를 다시 받아 품에 넣었지요. 윤태영이 오랫동안 왕의 주변에 독을 써온 것, 그리고 군사 반란 계획. 아버지가 직접 기록해 두신 것이다. 죽으시기 전에 쓰신 거야. 박충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알고 계셨군요. 알고 계셨지. 그래서 나에게 때를 기다리라 하셨던 것이고. 이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요. 지금이 그때다. 그날 새벽, 이현과 박충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충득이 먼저 나섰지요. 강노철의 부하들이 자선당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박충득은 그들 중 하나에게 다가갔지요. 세자를 처리했소. 부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강노철 나리께 보고해야 하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하러 오시겠소? 부하가 잠시 망설이다 물러났지요. 그 사이 자선당 뒷담 너머로 김노인이 보낸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충득만이 알고 있는 경로였지요. 이현은 자선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기울지 않았지요. 관모는 반듯하게 쓰여 있었고 눈빛은 서늘하고 또렷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지요. 26해 만에 이현이 처음으로 제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이현이 향한 곳은 조정대전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었지만 대신들이 왕의 승하 소식을 듣고 모여들고 있었지요. 윤태영과 강노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이현이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지요. 이현이 대전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보 세자가 혼자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눈빛이 달랐고 걸음이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느꼈지요. 윤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노철이 옆에 있는 부하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이현이 대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러 대신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목소리가 대전 전체에 울렸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였지요. 대신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렸고 어떤 이는 눈썹을 올렸지요. 저하께서 누군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세자 저하, 이른 시각에 어인일로 대전에 나오셨사옵니까? 이현이 윤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의정 윤태영. 예, 저하. 앉으시오.
윤태영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하, 앉으라 했소. 그 한마디에 무게가 달랐습니다. 대신들이 숨을 죽였지요. 윤태영은 미소를 유지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소매 속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지요. 강노철이 슬그머니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전문이 양쪽에서 열렸지요. 들어온 것은 군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강노철의 군졸이 아니었습니다. 갑옷 어깨에 새겨진 문양이 달랐지요. 김 노인이 보낸 왕의 친위 되었습니다. 오래 숨어 있던 자들이었지요. 강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현이 강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조판서 강노철. 그대는 오늘 밤 내 사람에게 무엇을 쥐어주었소? 장내가 얼어붙었지요. 강노철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강노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출입문은 이미 막혀 있었지요. 강노철의 부하들이 들어오려 했지만 친위대가 막아섰습니다. 이건 반역이오. 강노철이 검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득이 이미 그 옆에 서 있었지요. 강노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려놓으시오. 강노철이 박충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배신자 놈이 배신한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박충득이 강노철의 손에서 검을 빼내며 말했지요. 이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노철, 오늘 밤 박충득에게 비수를 건네며 뭐라 했소? 대신들 앞에서 말해보시오. 강노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지요. 어떤 이는 윤태영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바보라 여겼던 세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했지요. 이현이 품에서 왕의 밀봉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남기신 것이요. 장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조정에서 자행된 일들이 적혀 있소. 세금 유용, 관직 거래, 그리고 왕을 향한 독살 시도. 모든 것이. 윤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화한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세자 저하, 그것이 진짜라는 보증이 있사옵니까? 혹여 누군가 위조한 것이라면 위조라 하시겠소. 이현이 윤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도장도 위조란 말이오? 윤태영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이 박충득에게 눈짓했지요. 박충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종이 묶음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은 지난 수년간 제가 직접 모은 것이옵니다. 박충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영 대감댁으로 들어간 뇌물 목록. 강노철 나리의 군사, 이동 내역. 그리고 윤태영 대감의 사저 밀실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밀실 대화를? 저는 26년간 윤태영 대감의 첩자였사옵니다. 박충득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영 대감을 위해 세자 저하를 감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해두었지요. 윤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리고 증인이 한 분 더 있사옵니다. 대전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선 것은 낡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지요. 전직 판서 김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붉었지요. 오래전 윤태영이 왕의 측근들을 하나씩 몰아낼 때 소신도 그 자리에서 밀려났사옵니다. 하지만 소신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지요. 노인이 이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늦었사옵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니요. 때가 된 것이요. 윤태영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지요. 친위대가 대전을 에워싸고 있었고 강노철은 이미 박충득에게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눈이 하나둘 윤태영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지요. 오래 윤태영의 눈치를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 앞에서 살아남은 왕의 친위대 앞에서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지요.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현 앞에 절을 올렸지요. 저하를 모시겠사옵니다.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하를 모시겠사옵니다. 하나둘 대신들이 일어섰습니다. 윤태영의 측근 두어 명만이 자리에 앉은 채 굳어 있었지요. 윤태영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57년의 삶 중에서 처음으로 윤태영의 눈에 두려움이 들어 있었지요. 세자 저하. 영의정 윤태영. 이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대전 전체에 울렸지요. 그대는 왕을 독살하고 조정을 사무라 하고 반란을 도모했소. 이 모든 죄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났소. 윤태영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신은 오직 이 나라를 위해. 그 말은 그만하시오. 이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 나라를 위했다면 왕을 독살하지 않았을 것이오. 장래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끌어내시오. 친위대가 앞으로 나섰지요. 윤태영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노철도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지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동안 대전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현이 자리에 섰지요. 등이 반듯하고 걸음이 고요했습니다. 박충득이 이현 곁에 섰습니다. 두어 걸음의 거리로 이현이 낮게 말했지요. 수고했다, 충득아. 박충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웠지요. 아니옵니다, 저하. 윤태영과 강노철에 대한 신문은 사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윤태영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지요. 모함이라 했고 위조라 했고 세자가 꾸민 음모라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득의 기록과 김노인의 증언 그리고 왕의 밀봉 두루마리 앞에서 하나씩 무너졌지요. 강노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윤태영의 명이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윤태영의 눈빛이 변했지요. 이 배신한 놈이 배신이라 하십니까? 강노철이 윤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먼저 이 나라를 배신하셨습니다. 신문장이 조용해졌지요. 윤태영의 죄목은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왕을 향한 독살 시도, 세금 유용과 관직 거래, 군사 반란 도모, 세자 암살 명령. 대신들이 그 목록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태영은 전 재산을 몰수하고 관직을 박탈하여 외딴 섬으로 유배. 강노철은 군권을 박탈하고 3년간 옥에 가두기로 했지요. 그것이 이현의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을 기대했습니다. 대신들 중에도 그리 주장하는 자가 있었지요. 저하, 반역죄인데 어찌 목을 치지 않으십니까? 이현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죽이면 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오. 장래가 잠잠해졌지요. 살아서 자신이 한 짓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더 무거운 벌이오.
그것이 이현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유배 가는 날 윤태영은 국문을 나섰습니다. 한때 이 문을 드나들며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던 사람이었지요. 붉은 당상관 관복 대신 죄인의 베옷을 입고 옥으로 만든 허리띠 대신 밧줄이 허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정하게 길러온 흰 수염이 흐트러져 있었지요. 국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윤태영이래. 왕을 독살하려 했다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지. 윤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압송하는 군졸들을 따라 걸으면서 윤태영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궁궐 지붕이 하늘 아래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57년을 욕심냈던 자리였지요. 이제 그것을 가진 사람은 바보 행세를 하던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윤태영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지요. 강노철은 옥에서 처음 사흘간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병조판서 강노철이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조용해졌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강노철은 이현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현은 그 상소를 받고 짧게 답을 내렸습니다. 받아들이오. 그것이 전부였지요. 더 이상 강노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현이 왕위에 올랐지요. 즉위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상중이었으니까요. 이현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등이 반듯했고 눈빛은 고요했지요. 대신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박충득은 그 자리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관의 자리였지요. 이현 곁에서 두어 걸음의 거리로. 즉위식이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지요. 이현이 옥좌에서 내려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궁 후원이 보였지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돌길이 보였습니다. 충득아. 예, 전하. 이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없느냐? 박충득이 잠시 생각했지요. 없사옵니다. 거짓말. 이현이 돌아보았습니다. 낮게 웃고 있었지요. 26, 해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박충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26 해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현이 박충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이 품에서 낡은 붓을 꺼냈지요. 아버지가 준 그 오래된 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거라 하셨지. 이현이 붓을 들고 서안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지요. 무엇을 쓰시렵니까? 이현이 붓끝을 벼루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써 내려갔지요. 두 글자였습니다. 박충득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연정. 어진 정치. 이현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6해를 기다렸으니 이제 시작해야지. 박충득은 그 두 글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이 돕겠사옵니다. 이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다. 창밖으로 봄빛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후원의 나뭇가지에 연두빛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한양궁 안의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왕세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서 입을 열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 눈빛을 보아라. 그렇습니다. 26해 동안 그 눈빛을 숨겨온 것이었지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그리고 소희도 돌아왔습니다. 포도청에서 풀려난 뒤 궁 밖에 숨어 있던 소희가 다시 궁 안으로 들어온 것은 즉 위식이 끝난 지 사흘 뒤였지요. 소희가 이현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소희니, 고생했다. 이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붉었습니다. 저하, 소인이 잡혀가던 날 저하께서 소인을 꺼내실 줄 알았사옵니까? 이현이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박충득이 꺼낼 줄 알았지. 박충득이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소인이 꺼낸 것이 아니옵니다. 김 노인께서 알고 있다. 이현이 말을 잘랐지요. 그리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았지요. 김 노인은 이현이 즉위한 뒤 다시 조정으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사양했지요. 소씨는 이미 늙었사옵니다. 그래도 오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오래되었으니까요. 노인은 결국 응했습니다. 그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전하의 부왕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현이 말했습니다. 저 위에서 보고 계실 것이오. 그 즈음이었습니다. 박충득에게 이현이 한 가지를 물었지요. 충득아,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박충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하 곁에 있겠사옵니다. 그것 말고, 전하 곁에 있는 것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현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지요.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박충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지요. 그 사이 궁 안팎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태영이 쌓아두었던 재산은 백성에게 돌아갔지요. 각 고을에서 부당하게 걷어간 세금이 환급되었고, 윤태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대신들은 새로운 왕 앞에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현은 그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전하, 어리석은 생각이옵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이란 없소. 말해보시오. 대신들은 차츰 달라졌지요. 왕이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현은 박충득에게 조용히 한 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그런데 충득아, 예. 앞으로는 보고서에 한 줄만 쓰지 마라. 박충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상 없사옵니다. 그 한 줄 말이다. 좀 더 써도 된다. 박충득은 잠시 이현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26 만에 처음으로 이현 앞에서 웃었지요. 예, 전하. 알겠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영명한 왕은 가장 오래 기다린 자였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늦게 깨달은 자가 끝까지 함께했다고. 두 사람이 만들어낸 봄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금 걱정 없이 봄을 맞이하던 그해, 이현은 후원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박충득이 곁에 있었지요. 이현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물보라가 일었지요. 으헤헤. 이현이 웃었습니다. 박충득이 눈썹을 올렸지요. 저하, 아직도 그러십니까? 습관이라서. 이현이 또 돌멩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충득에게 내밀었지요. 박충득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차가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박충득이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첨벙 물결이 퍼졌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어 걸음의 거리로 말없이. 진정한 왕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을 함께 지켜봐 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처음에는 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